저는 전공이 러시아 문학이고 이제 특히 19세기 소설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게 어떤 여기에 국한된 현상인 양 얘기하지만 사실은 되게 이제 보편적인 얘기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40년대 이상주의 자유주의를 저기 대표하는 인물로는 요 키르사노프 부자, 파벨 키르사노프, 니콜라이 키르사노프. 이제 파벨은 형이고 독신이고요. 옛날에 알 부인이 이제 피공작 부인인가에 이제 로맨스는 있긴 했는데 결혼을 이제 하지 않은 못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지금 동생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얹혀 사는데 저는 이 아저씨가 너무 웃긴 거예요. 다시 읽어도 이건 완전히 그 뚜르게네프 자신의 진정한 캐리커처이거든요, 이 파벨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화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뚜르게네프도 예사로운 작가는 아니었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요쪽 아버지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 세대는 요 니콜라이 키르사노프가 전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죽었는데 그 전체 소생의 아들이 아르까지인데 표기법이 여러분 아르까디가 지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발음상 구개음말 시켜서 아르까지 제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이제 아들 세대를 대표하고요. 이 아르까지가 집에 오는 길에 친구를 데리고 와요. 후배였냐 선배였냐, 선배인가 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바자로프라는 인물을 데리고 오는데, 얘는 이제 예브게니 바자로프. 근데 예브게니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바자로프라는 이제 성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자로프 얘기를 딱 듣고서 니콜라이 키르사노프인가 딱 듣고서 바자로프라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리까리가 있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리까리가 러시아어로 의원인데, 그러니까 의사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리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치 의사, 그리고 독도로, 요건 이제 라틴어 독터 닥터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여러분 플로베르 보바르 부인을 읽으면은 마지막에 진짜 승승장구하고 출세하는 인물로 오메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번역할 때 약제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리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직업적으로 어쨌거나 귀족보다는 되게 빠지는, 근데 그것도 되게 이해가 잘 되는 게 우선은 손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몸을 이렇게 살피고 만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좋게 보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 나뉩니다. 아들 세대는 이렇게 이제 아버지 세대로. 근데 실제로 소설을 들여다보면은 부각되는 것은 이 세대 간의 갈등, 즉 종축 갈등 보다는 뭐 혹은 이것과 나란히 횡축 갈등, 계급 갈등이 더 도드라진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족 계급하고 잡계급 간의 이제 대립인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도 사상적으로 접근하지 않거든요. 영지 경영의 문제로 되게 많이 싸워요. 토지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 저것들이 일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풀을 베야 되는데 풀을 안 뿌리고 안 베고, 호밀씨를 뿌려야 되는데 호밀씨를 제대로 안 부르고, 저 게을러 터진 녀석들, 능구렁이 같은 녀석들, 뭐 술이나 저렇게 처먹고 곡식이나 축내고 이렇게 굉장히 생활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부활할 때 이제 마음 먹고 다시 부활을 읽으면서 그 헨리 조지의 알릴레오 3에 나왔던 그 헨리 조지 책도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톨스토이가 말년에 또 그 책에 빠져가지고 그 토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부활해서 네을류도프도 토지를 풀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민화를 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갈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계급 갈등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르크시즘이나 막 그런 식으로 환원하지 않아요, 톨스토이는. 근데 뚜르게네프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요게 이제 근데 이 작가 저 작가 공이 도스옙스키까지 세 명 다 이른바 트로이카 이 세 마리 전부 다 고민했던 문제인데, 바로 뭐냐 하면은 어떻게 접근을 했든 간에 결론은 우리 인텔리겐tsi아가 저 나로드 민중하고 어떻게 함께 살고 어떻게 화해하고 화합할 것인가에 이제 아주 거대한 그런 문제로 나아갑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를 하겠지만 이 인텔리겐치아 표기는 그렇고, 인텔리겐치아 지식이라는 말, 지식인이라는 말을 러시아어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러시아는 지식인의 그런 소명 의식과 책무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 어느 언어권 문화권보다도 이제 강조했다. 그거 알 수 있고, 나로드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민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민족이나 뭐나 그냥 사람들 이렇게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튼 이 지식인 엘리트 계급과 민중의 화합, 그런 문제까지 이제 이 소설이 다 다루고 있고, 그러저러한 그 구성 갈등의 이제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자로프다 이겁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소설에서 이 이제 아저씨들, 여기서는 이제 막 늙은이라고 나오는데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이제 둘이가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 아르까지야 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냐 어쩌고 뭐 친구도 데리고 왔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걔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르까지가 모든 것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다. 어떤 권위 앞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어떤 원칙도 믿지 않는 사람, 즉 니힐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바자로프의 그런 성격이 부각되는 거는 파벨과의 논쟁을 통해서인데, 훌륭한 화학자는 어떤 시인보다도 20배는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돈을 버는 예술입니까? 아니면 치질이 완전히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술 한다고 돈을 버냐 치질이 없어지냐 이제 이거죠. 또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 네, 의사니까 치질을 없애지 않으면 그는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벨하고 니콜라이는 문화 숭배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를 숭배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좀 경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벨의 그런 낭만적인 연애담, 그런 이제 그 공작 부인 R인지 P인지 그 공작 부인을 향한 그런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낭만주의, 그런 것도 되게 비웃고, 아 나 그거 재미없어, 그거보다도 나는 딱정벌레가 더 궁금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르까지가 말하는데 이제 이렇게 막 씹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연과학도니까 당연히 이제 실증적인 지식이나 이제 이런 걸 중시한다. 근데 여기에 당연이라는 표현은 굳이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연과학도들이 신심이 되게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는데, 갑자기 책이 보여서, 네,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인데 정말 제가 이거를 완독을 못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이 책이 이제 나오고 방송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때도 그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적대적이라고 해야 되나? 갈등을 이제 일으킨 그룹 중에 하나가, 같은 과학자 그룹 당연히 있고요. 막 과학자가 저렇게 막 일반 대중하고 소통하고 어쩌고 그거 싫어하는 그 그룹 물론 있고, 어디나 다 있는 거고, 어느 시대나 어느 분야나. 그거 말고 다른 그 말하자면 적대적인 집단이 종교 집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칼 세이건 입장에서 저 우주나 이런 거 우리가 탐구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깊이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내 태양은 신인데 태양은 태양인 거잖아요. 제가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도 와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칼 세이건이 그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런 저 세계에 대한 믿음이나 신이나 무슨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없이도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이 세계에서 잘 살다 간다고. 그리고 이제 이 거대한 우주에서 내가 왔으니까, 진짜 그 천문학 어떤 교수님이 칼 세이건 요 강의도 많이 하시고 코스모스 하시던데, 우리는 별에서 왔으니까, 별에서 온 그대니까, 별에서 왔으니까 다시 별로 돌아간다고, 지금까지 잘 살다 간다고. 그래서 그런 그 워딩, 예, 그런 말들도 되게 이제 아름답고 이렇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자로프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오로지 바자로프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뚜르게네프가 바자로프에게 얘기한 사상일 뿐이지, 이게 뭔가 아주 보편적인 그런 타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안 되고, 그거를 제가 지금 짚을 건데, 이 본인이 이제 과학자고 생리학자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런 거다. 수수께끼 같은 눈빛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안구를 해보면 그런 눈빛의 이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 시대에는 부정이 무엇보다도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니힐리즘입니다. 공리주의, 실용주의, 니힐리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니콜라이가 저 죄송한데 이러면서, 니콜라이는 사람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선배를 데리고 왔는데 심하게 말을 해도 안 되고, 또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또 되게 알고도 싶고, 소설로서 잘 썼죠. 이제 이런 심리들을 잘 파악을 잘하고, 인물들의 성격도 되게, 예, 생생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소설 그래도 좋아했었는데 왜 좋아했는지 이번에 읽으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모든 것을 부정하시는데, 저 정확히 표현하자면 모든 것을 파괴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건설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완곡하게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자로프가 또
이 진짜 싸가지 없이 "그건 이미 우리 일이 아니죠. 우선은 자리를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대사가 나중에 악령에서 그 이 바자로프 라인을 잇는 계열인 거죠. 인제 무정부주의자, 허무주의자, 그다음에 이제 행동하는 혁명가 뾰트르 베르호벤스키를 통해서 거의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우선은 파괴를 해야 된다. 혼돈을 일으켜야 된다.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다음에 건설을 뭐 할지 말지는 이제 다음 문제고, 어떻게 건설할지 이거는 일단은 다 파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 그런 건데, 이제 모델은 바쿠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쿠닌을 제가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바쿠닌이 그따구로 말해가지고 역사에 남지 않았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거는 도스옙스키가 보는 바쿠닌, 이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바자로프의 모델이 더러더러 있다고 하는데, 뚜르게네프가 생각하는 그 당시 젊은 니힐리즘, 젊은 니힐리스트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연과학을 자기는 숭상한다. 그래서 예술은 되게 필요 없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그 극단적인 부정과 허무주의 이제 이런 걸 내세우는데, 말이 일단 너무 거칠고 너무 진짜 싸가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사람이 이게 안 돼 놓으니까 이 사람이 대변하는 사상도 뭔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친구 집에 이렇게 말하자면 손님으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노인공경 사상 이런 게 있는데, 장유유서 이런 게 있고, 근데 어른들한테 너무 이렇게 못되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자조적이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짐은 어디다 둘까요? 이러면 이제 자기는 짐이 허름하니까 그냥 아무데나 쑤셔 놓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시니컬하게 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빠벨 눈에 이제 보면은 "저 톨보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외모라든가 이런 뭐야, 자기의 그런 처지 이런 거에 이제 이미 이게 이제 열등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제 나중에 보면은 그 오진조바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인제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상이니까 한번 읽어 보면, 그럼 "예술은 조금 더 의미가 없다는 건가?" 이렇게 오진조바가 물으니까는 "그런 게 없어도 될까요?" 이렇게 뭐 물으니까, "그게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지 물어도 될까요?" 하고 이제 바자로프가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인간을 연구하는 것은 무익하다. 이 모든 사람은 육체도 영혼도 서로 비슷하다. 그러니까 사람도 나무하고 비슷해서 한 놈만 잡아서, 표본 하나만 잡아서 연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적인 어떤 그런 유사성 그런 연구만 하면 되지, 각각 그 개인을 연구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문학동네 번역으로는 131쪽, 142쪽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속화된 유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대단히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 이제 이런 걸 내세우는 거죠. 자, 사람이 문제가 있다, 뭐 정신질환, 뭐 범죄자, 뭐 등등등, 이거는 그 사회가 잘못돼서 이제 그런 거니까, 그 사회 자체를 뜯어 고치면은 그런 범죄자나 뭐나 정신병자나 뭐 장애나 뭐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극단적인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소설로서 보면은, 그 앞서 읽어드린 그쪽에 이제 파벨이나 니콜라이하고 대화하는 그 장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어른들에게 너무 무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주 귀족 앞에서 그 잡개 그룹으로서 그런 열등감이 너무 심하게 드러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진조바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진조바가 탁자에다 팔꿈치를 대고 이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술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제가 하니까 뭐 좀 아닌데, 이제 여기서 오진조바는 되게 매력 있는 여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상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스토리의 전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보면은 이 바자로프의 사상이 별로 살지 않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게끔 이 소설이 이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요건 제가 나중에 죄와벌을 비롯하여 도스옙스키를 할 때 얘기를 되게 많이 할 텐데, 인물의 형상이 살아야지, 그리고 그 인물이 미학적으로 아름다워야지 그가 대변하는 사상이 삽니다. 반대로 그가 별로면, 미학적인 형상이 좋지 않으면, 이때 미학은 사실은 윤리학인데요, 도스옙스키 소설에서는 인간이 말하자면 싸가지가 없으면 그가 대변하는 사상도 그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혁명하겠다는 뾰트르 베르호벤스키가 이제 대표적인데, 여기서 바자로프도 사실은 좀 그런 식의 이제 인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무조건 뭐 파괴한다, 뭐다 안 좋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열패감 이런 거에 이제 산물처럼 보이고, 가만히 보면은 본인도 이렇게 사상을 이거를 주장을
하면서 크게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나의 사상을 관철해야겠다 이런 의지도 안 보이고 그 사상에 그 자신도 별로 몰입되어 있지 않고 이 대화 속에서는 그런데